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7강, 바로 6.25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5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98에서 101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 6.25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6.25는 공부할 때 크게 몇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6.25를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3개로 나눕니까? 바로 전쟁의 배경, 그리고 전쟁의 과정, 그리고 전쟁의 결과. 이렇게 배경, 과정, 결과 3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라 그랬죠? 바로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은 여러분들 특히나 인천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쟁의 전후 그런 시간의 흐름, 전쟁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특히 지도와 자료랑 내용을 연계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지도랑 같이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쟁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왜 전쟁이 났느냐? 이 전쟁의 배경은 크게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적 요인은 뭐가 있죠? 네, 남북한 모두 무력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무력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었죠. 남한의 북진 통일론, 북한의 적화 통일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38선 부근에서는 굉장히 무력 충돌이 빈번했고 양국 간의 분위기는 험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또 하나, 다만 이 무력 통일론, 같은 무력 통일론이라도 이 남한은 약간 반쯤 허세가 담긴 무력 통일론이었다면 북한은 정말 리얼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한 진심을 현실로 바꿀 만한 능력과 의지가 당시 김일성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광복 당시에 남북한을 비교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어디가 더 압도적이라고 그랬죠? 네, 북한이 훨씬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거기다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도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했죠. 중국과 소련이 다 무슨 국가입니까? 네,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북아시아는 다 북한의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통일시키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게 됐는데 문제는 남한 뒤에는 누가 있죠? 미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때문에 이걸 참 어떻게 할까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국외적 배경.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선을 설정하는데 그 태평양 지역 방어선에서 어디가 제외됐어요? 한반도, 우리 한국이 제외됐죠. 그죠? 미국의 직접적 보호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생각하죠. 우리가 남한을 침략해도 미국은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김일성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했으니까 이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한반도가 남한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를 보고 소련과 중국을 설득했죠. 그죠?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을 설득해서 군사지원과 병력지원을 약속받고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본격적 남침을 통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전쟁의 시작이죠. 그죠? 북침 아니라 남침이라고 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했죠. 자, 전쟁 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지역까지 온 국토가 북한에게 점령당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지도였죠. 북한군의 남침. 낙동강 방어선까지 3개월 만에 밀려버리고 경상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자료가 그 학도병의 편지 기억나죠, 여러분들? 서울 그 무슨 중학교였죠, 여러분들? 동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유근 학도병의 편지, 어머니 나는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했던 그 학도병의 편지가 나올 수 있어요. 포항 방어선을 방어하다가 순국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남한은 끝장인가 싶었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죠? 네. 유엔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유엔이 급하게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남한을 도와주기 위해 16개의 연합군으로 만들어진 유엔군을 파병합니다. 유엔이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고민 없이 우리 남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네, 한반도에서 유엔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는 우리 남한밖에 없어요. 왜? 우리 남한은 유엔 총회와 소총회의 결정사항, 원래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 그랬는데 북한이 거절했잖아. 그래서 이제 유엔이 소총회를 열어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선거 가능한 지역, 우리 남한이잖아. 그 유엔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남한이 단독 선거를 통해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게 인정받은 유일한 합법 정부였기 때문에 유엔이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자, 그래서 메가더가 이끄는, 미국의 그 메가더가 이끄는 연합군이 왔었는데 정면 승부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적의 후방을 쳐야겠다. 그래서 어디를 친다? 서울을 쳐야겠다. 그 서울을 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 인천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순식간에 서울을 탈환하고, 이젠 반격의 시간이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쭉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이게 여러분 그 두 번째 지도인 북한군의 참전과 북한군이나 유엔군의 참전과 북진, 이 두 번째 지도였죠. 자, 이대로 전쟁이 이제 우리의 승리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또 누가 들어옵니까? 네, 중공군이 개입을 해옵니다.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제 이 전쟁은 남북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이 됩니다. 미국과 유엔군을 중심으로 한 이 우익 자유주의 진영과 그 중국, 북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좌익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전쟁으로 전쟁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은 밀려납니다. 일사후퇴. 그때 있었던 흥남철수 이야기 기억하죠,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의 그 첫 오프닝 장면, 그리고 굿페어라 금수다라고 하는 노래의 배경이 되는 흥남철수. 다시 서울에 함락됩니다. 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한번 서울을 탈환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전쟁이 팽팽하게 전개돼. 이제는 양쪽의 전력, 그 힘의 균형이 비슷해진 거야. 마치 줄다리기로 치면은 양쪽이 그 힘이 비슷하면은 가운데서 팽팽하게 줄이 균형을 이루잖아요. 딱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전선의 고착과 휴전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금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전쟁이 슬픔인데요. 지금 서울을 봐요. 서울은 지금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원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였다가 전쟁 초반 북한에게 함락당했다가, 그죠? 그러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로 다시 되었다가 다시 또 중공군에게 뺏겼다가 다시 또 탈환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실제 서울 사람들은 집에 태극기랑 인공기를 둘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왜? 언제 주인이 바뀔지 모르니까. 북한군이 올 때는 막 인공기 흔들어야 되고, 이제 유엔군이나 국군이 올 때는 또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막 흔들어야 돼. 그러니까 태극기랑 인공기를 둘 다 갖다 놓고서 들어오는 쪽에 맞춰서 흔들었다 그래요. 실수로라도 바꿔서 흔들면 큰일 나는 거겠죠. 근데 더 좀 그런 건 서울 시민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도저히 서울을 지킬 수 없자 후퇴를 하잖아요. 전략상 후퇴. 근데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국군이 지금 북한군에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생업에 종사하시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근데 그 덕분에 이 정부의 말을 믿고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서울을 재탈환했을 때 정부는 그 당시 정부의 말을 믿고서 피난 못 가서 북한군의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어땠냐면은 처벌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이 서울을 딱 점령하고서 북한도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북한은 배급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만 식량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벽돌이라도 하나 날라야 식량을 배급해줬어.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해? 먹고 살 거면은 북한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군 그 진지 나르는 공사장 가서 벽돌도 나르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쌀이라도 얻어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다시 서울을 탈환한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을 위해 일하다니, 이런 것들은 빨갱이 아니냐. 북한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다 잡아내라. 이래가지고 북한에 위해서 그 노동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몰려서 처벌을 당했어요. 너무 참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이외에 또 마찬가지야. 또 이제 중국군이 서울 차지한 다음에는 또 탄압하고, 또 우리가 차지한 다음에 또 중공군에게 협력해서 탄압하고. 그래서 되게 참 전쟁 당시에 굉장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양쪽의 전략이 팽팽해지니까 이제 북한을 도와주던 중국이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소련에게 본격적 도움을 요청하죠. 소련, 너도 무기만 보내지 말고 뭐를 보내? 군대를 보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련의 반응이 뭐였죠? 여기서 나까지 군대를 보내는 순간 진짜 이제는 이 전쟁에 전 세계 난다긴다 다 참여하는 거잖아. 정말 이게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감당할 수가 없다. 해서 소련은 여기서 전쟁을 스탑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제안해요. 우리 전쟁을 뭐 하자? 쉬자. 쉴. 전쟁을 쉬자. 휴전회담을 소련이 제안을 합니다. 자, 이 휴전회담이 제안된 게 언제라고 했죠? 51년 7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전쟁이 난 게 여러분 50년 6월 25일이야. 근데 이 수많은 일이 다 1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휴전회담이 나왔으니까 그냥 전쟁 스톱하고 그대로 이제 전쟁 끝나고 inner peace,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다 집에 가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봐봐. 기간이 얼마예요? 휴전회담이 제안된 게 51년 7월이고요. 실제로 휴전이 맺어진 거는 53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쟁했던 게 1년인데 휴전회담을 하겠다고 휴전을 회담하는 데만 2년이 걸린 거야. 아니 싸우는 게 1년, 전쟁 쉬는 게 2년? 왜 이렇게 전쟁을 쉬자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휴전회담은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누가 제안한 거다? 전쟁의 확산을 부담스러워하던 소련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소련 그리고 이걸 좀 필기를 고칠게요. 북한과 소련 그리고 누가 휴전회담의 테이블에 앉아요? 유엔군.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없나요? 여러분, 자, 소련이 전쟁을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 당사자들 간에 이 전쟁을 어떻게 멈출 거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북한과 소련은 대표로 나왔어. 그러니까 북한은 당사자니까 테이블에 나왔다고. 휴전 테이블에. 근데 누가 없죠?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인 남한이 없죠. 남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휴전회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남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그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그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의 국군 통수권을 다 메가더, 이 유엔군, 미군에게 넘겼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남한은 전쟁 당사자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휴전회담의 테이블에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전협정문에 사인한 거 보면은 북한 대표 김일성, 소련 대표 스탈린, 중국 대표 모택동, 유엔군 대표로 이제 그 당시 이제 메가더가 은퇴하고 이제 아이젠하워 이런 식으로 딱 쓰고 남한은 없어요. 서명하는 날이. 우리는 휴전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임진왜란이랑 되게 비슷해요. 임진왜란도 이제 중간에 한번 쉬잖아. 일본과 명나라가 테이블에 앉지 정작 조선은 테이블에 앉지 못해요. 대표로 인정 못 받아. 비슷한 현실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쟁 그만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사인하고 끝내면 되지 뭐 하려고 전쟁을 그만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냐. 여러분 생각해봐. 전쟁을 지금 당장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자 쉬자고 하면 뭐를 논의해야 될 것 같아? 뭘 논의해야 될까? 그지 얘들아. 국경선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쟁을 쉴 거면 이제 서로 간에 양국 간에 경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영토 경계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바로 군사분계선. 휴전을 할 거라면 양국 간에 남한과 북한 간에 그 국경선,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영토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38선이 언제 처음 그어졌나요? 네, 얄타회담 때 여러분들 얄타회담 때 그어진 거죠. 이 미국이 소련에게 대일전에 참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했는데 생각보다 소련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반도로 내려오니까 당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이 북위 38도선을 딱 기준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이 38선 북쪽에 있는 일본군은 니네가 처리해. 남쪽에 있는 일본군은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해서 이때 처음 그어진 게 38선이라고 했죠. 근데 이 초창기 38선은 여러분들 일직선이에요. 북위 38선이라 완전히 일직선이야.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의 국경선은 일직선인가요? 북한이랑? 아니죠. 울퉁불퉁하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쟁 나기 전에 미국이랑 소련이 일본군의 처리 문제를 위해 그어놓은 북위 38도선은 완벽한 직선이지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하잖아. 그래서 실제 국경선은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 했는데 서쪽은 비슷했는데 이 동쪽
강원도 지방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상당히 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당장 전쟁을 휴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존에 그어져 있던 38선대로 국경선이 설정돼서 휴전을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한 거야? 그치, 북한과 소련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누군 손해죠? 그죠? 우리 남한이랑 유엔군은 손해죠. 전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꽤 많은 영토를, 그러니까 기존의 38선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북진해가지고 영토를 차지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38선대라면 우리는 손해란 말이야. 당연히 여러분들 유엔군, 미군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어놓은 38선이 뭐가 의미가 있냐. 지금 전쟁하다가 지금 현재 양국이 대치하고 있는 이 선 그대로 휴전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 여러분들. 기존에 전쟁 나기 전에 북한이랑 미국이 그어놓은 그 일직선인 38선, 기존에 그어놓았던 38선을 유지하자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전쟁 중에 좀 더 이제 영토를 빼앗겼던 북한과 소련입니다. 그에 반해서 무슨 소리냐? 전쟁 나기 전에 그었던 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마지막 전쟁 순간까지 그어진 이 선, 그 선대로 국경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쟁하고 있는 현재의 분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야. 유엔군, 미국입니다. 미국.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이게 지금 봐봐. 영토 문제라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어떤 거에 따라서 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38선이 딱 그어지면은 북한과 소련은 개이득이죠. 전쟁 중에 뺏긴 땅을 회복할 수 있잖아. 그에 반해서 기존의 38선이 그어지면은 미군이랑 우리 남한은 기껏 전쟁 중에 우리가 치고 올라간 이 강원도 쪽에 동쪽 땅을 북한에 가서 돌려줘야 돼. 손해잖아. 일단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38선으로 할 거냐, 현재 그 전쟁선으로 군사선으로 할 거냐, 이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포로가 생기죠. 그죠? 북한에서도 우리 남한과 미군, 유엔군의 포로가 생길 것이고, 우리 쪽에서도 북한, 중국, 소련의 포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포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였어요. 포로를 어떻게 할 거냐? 포로를 죽일 순 없잖아. 포로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이건데요. 북한이랑 소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 심플한 문제다. 그냥 본래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면 된다. 미국 포로는 미국으로, 남한 포로는 남한으로, 북한 포로는 북한으로, 중국 포로는 중국으로, 원래 그 포로가 속해 있던 국가로 자동적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북한이랑 소련이고요. 이제 우리 남한이랑 미국 입장은 달랐어. 남한이랑 미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유가 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걸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포로한테 너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라고 묻고서 그 포로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게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 포로가 나 북한 싫어요. 나 남한에 가고 싶어요. 중국 포로가 나 중국 싫어요. 나 미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게 해줘야 한다. 반대로 남한 포로가 남한 싫고 북한 가겠다 그러면 북한 보내주고, 미국 포로가 미국 싫다, 나 중국 가겠다 이러면 중국 보내줘야 한다. 가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기자라는 게 남한이랑 미국의 의견이었어.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지금 포로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자동적으로 그 포로가 속해 있던 나라로 보내주자라고 하는 게 이게 자동 송환. 이게 누구 의견이야? 북한이랑 소련. 그에 반해서 그 개인의 자유에 맡기자.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주자. 문도를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자유송환.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주자. 자유송환이 어디예요? 이게 미국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던 이유가 당시에 미국이랑 남한은 자신감이 있었어. 당시 실제로 중국이랑 북한 포로 중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염증을 느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공산주의랑 사회주의가 여러분들 처음에 듣기엔 되게 좋아 보이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한단 말이야. 공동 노동 생산 분배. 내가 무언가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 무조건 n분의 1이란 말이야. 나의 개인 소유도, 개인 사유재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공유해가지고 n분의 1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포로 중에서, 중국이랑 북한 포로 중에서 나 원래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도 남한이랑 미국에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미국이랑 남한 자신감이 있는 거야.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면 우리 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얘들도 그걸 알아. 포로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북한이랑 소련은 원래 나라로 자동적으로 돌려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배경으로 했던 소설 중에 하나가
그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쨌건 이 두 가지 문제, 영토 문제, 포로 문제.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우리 전쟁을 쉬자라고 하는 이 휴전을 논의하는 휴전회담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쉬워 보이는 게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 영토 문제와 그 포로 문제란 말이야. 굉장히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거 이제 논의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어쨌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그만두고 쉬자라고 하는 휴전회담을 위해 이 두 가지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휴전회담 자체를, 전쟁을 쉰다고 하는 휴전회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남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만약 전쟁이 스탑된다면, 지금 전쟁을 쉬게 된다면 다시는 통일할 기회가 없다.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어떻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 북한을 무너뜨려야만 한다.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절대로 통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떡해? 이미 우리는 뭐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이미 높으신 분들이 그 휴전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은 와 대단해. 이 휴전회담 판 자체를 엎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벌이느냐?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쇼킹한 일이었어요. 쓰고 설명할게요.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여러분들? 반공포로 석방. 이거 이제 이승만이 해버린 건데, 여러분 당시 그 우리나라에 북한이랑 중국군 포로를 수용해 놓는 그 포로 수용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경상도 그 통영 밑에 거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제도 다리로 연결돼 있긴 한데 오늘날에는 이 거제도라고 하는 섬에 거제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공산주의 포로,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포로를 가둬놨어. 근데 그 포로들 중에서 나는 공산주의 싫어요. 나 이제 완전 전향했어요. 나 이제 나만의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싶어요. 하는 포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포로 생활하는 와중에서 이 나만의 자유주의랑 자본주의를 동경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버린 그런 포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반공포로라 그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들. 근데 이 포로들을 그냥 이승만이 풀어버린 거야.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고서 너희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어디든 정착해라 하고 풀어줘 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근데 왜 문제가 될까? 봐봐. 지금 포로를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요? 결정 안 했잖아. 그 포로를 그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원래 그 포로가 있던 나라로 자동적으로 송환할지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지금 영토 문제, 포로 문제 결정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한창 논의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그냥 이승만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자유송환의 방식대로. 난리가 났지. 북한이랑 이제 중국이랑 소련이 난리가 났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결정도 안 나왔는데 니네 마음대로 포로를 자유송환으로 풀어줘? 뭐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휴전하기 싫다는 거야? 전쟁하고 싶다는 거야?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승만이 그걸 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도발해서 이 휴전 테이블 자체를 엎어버린 다음에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당시 여러분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에 그 유엔군, 미국이랑 영국 같은 이제 유엔군은 엄청 화가 났어. 실제로 영국에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은 면도하다 이 소식을 듣고서 빡 놀라서 이거 면도나라 해가지고 확 살이 배웠다 그래. 그리고 이건 fucking crazy, 미쳤다. 이승만 죽여야 된다. 난리가 나는데 이승만이 이런 행동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승만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똑똑한데. 알고 있어. 지금 미국은 나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다. 나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미국은 나를 어쩔 수 없다. 나는 철저한 계산하에 딱 이런 행동을 벌인 거야. 그래서 미국이 화는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전쟁 중에 이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남한 대통령인 이승만을 바꿔버릴 수 없단 말이야. 어쨌건 휴전에다 엎으려고 했는데 엎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이랑 소련이 전쟁의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러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하냐? 그래 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니네가 원하는 대로 포로 자유송환하자. 그리고 영토 문제도 그냥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영토랑 포로 문제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영토는 기존의 38선, 직선으로 그어진 38선이 아니라 전쟁 중에 지금 현재 양국 간의 군사 국경선을 최종 국경선으로 한다. 그리고 포로는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자라고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런 휴전을 반대했던 움직임, 거제 포로 석방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포로들에게 물어봐. 포로들에게 대표가 나와요. 자유주의 진영 대표, 공산주의 진영 대표가 나와서 공산주의 대표가 말해. 평등한 지방낙원, 우리 공산주의 쪽으로 오시오. 이러고 이제 자유주의 진영 대표는 자유가 보장돼 있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우리 쪽으로 오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은 난 어디에도 가지 않겠소. 나는 중립국으로 가고 싶소. 나는 공산주의도 싫고 자유주의도 싫고 다 싫소. 난 중립국으로 가고 싶소 하다가 끝까지 중립국만 외치다가 마지막엔 결국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분단, 이 이념과의 전쟁인 이 냉전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을 상징한 소설인데 나중에 이게 나오면은 이거랑 연결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정도로 섞어서 나오기도 해요. 최인훈의 광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자, 어쨌건 이거 방금 내가 거제 포로수용소 얘기했지.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엑소 도경환이 나왔던 영화 프링키즈예요. 그 실제로 거제 포로수용소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알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거기가 이런 내용이 나와. 그 공산주의 포로들에게 자본주의 댄스, 탭댄스를 가르칩니다. 왜? 그 탭댄스를 통해서 이 탭댄스, 이 자본주의의 돈맛, 탭댄스, 이 자유의 댄스 맛을 맛본 공산주의 프로들을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왜? 자유송환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공산주의 프로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탭댄스를 가르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되게 재밌으면서도 되게 슬퍼요. 정말 재밌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도경환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남자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여자친구들은 좋아하잖아요. 자, 어쨌건 결국에 이 영토 문제와 포로 송환 문제가 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휴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게 언제였냐?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였어요. 전쟁 난 지 여러분들 1년 하고도, 죄송합니다. 전쟁 터진 지 3년 하고도 한 달 하고도 이틀 만에 결국에는 휴전이 체결됩니다. 1년 동안 박터지게 싸웠고요. 2년간 휴전회담을 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더라고, 얘들아. 이 휴전회담을 논의하던 이 영토 문제랑 포로 문제를 가지고 이 휴전을 논의하던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안 싸웠을까? 아니야. 더 박터지게 싸웁니다. 왜? 현재 영토가 최종 국경선이다. 그리고 봐봐. 휴전회담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전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는 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내겠죠. 그죠? 야, 우리가 임마 지금 전쟁도 이기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휴전회담 중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휴전회담 중에 더 치열하게 싸워. 대부분의 사망자 이때 다 나와요.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가 내가 방금 말했지. 53년 7월 27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양국 간의 전쟁을 그만하는 휴전이 체결된다고 했죠. 이걸 언제 발표했는지 알아요?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자,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양국 간의 전쟁을 휴전한다라고 하는 걸 오전 10시에 발표했어. 몇 시간 남았죠? 12시간 남았죠. 근데 영토는 어떻게 한다고?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의 경계선을 최종 영토로 한다는 거야. 12시간 동안 마지막 그 12시간 동안 깃발이 꼽혀있는 곳이 최종 영토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국 수뇌부가 말합니다. 12시간 총력전이다. 휴전이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밤 10시 이전까지 우리가 차지한 영토가 우리 조국의 영토다. 12시간 총력전을 거행한다. 해서 와, 휴전됐다. 이제 전쟁 그만하고 집에 갈 수 있다. 했던 병사들 앞에 다시 총이 주어집니다. 12시간 동안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라. 그것이 우리 영토다. 그래서 12시간 총력전을 벌여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걸 나타내주는 영화가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전쟁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고지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마지막에 장면이 나오는 게 이거야. 12시간 총력전. 그 나와. 산 봉우리 하나를 12시간 동안 점령하려고 양국군이 미친 듯이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전쟁의 결과. 일단 당연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 피해가 납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어마어마한데요. 거기 아래쪽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보시면
군인 사망자보다 뭐가 많죠?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죠. 이거는 온 영토를 대상으로 한 총력전이다 보니까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은 거야. 이게 참 전쟁의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봐봐. 그 문제가 뭐예요? 남북 간의 적대감이 엄청 커졌어. 이게 뭔 말이냐면 그전까지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언젠가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찬성을 한다고. 근데 이젠 양국 간에 뭘 받죠? 피를 받죠.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지금 분단됐지만 언젠간 통일해야 되는 한민족이라기보다는 저 새끼 저거 내 부모 형제를 죽인 빨갱이 원수 새끼, 저 새끼 저거 내 부모 형제를 죽인 미제 앞잡이 새끼, 이렇게 원수가 돼버린 거야. 내 부모 형제의 원수가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통일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야. 통일 얘기 꺼내는 순간 뭐야, 너 빨갱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정말 이제가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이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남한과 북한은 이 전쟁을 스스로의 권력 강화를 이용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이승만 둘 다 이걸 권력 강화에 이용해요. 북한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김일성이었죠. 근데 원래 김일성이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김일성을 포함해서 박헌영, 김두봉, 김원봉 같은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김일성은 전쟁 끝나고 그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박헌영, 김두봉, 김원봉 다 죽여버려. 죽이는 명분은 뭐였냐? 북한 전쟁에 졌잖아요. 어떻게 권력 장악해요? 전쟁 졌으면 김일성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나만 먹어치우겠다 그러더니 3년도 안 돼가지고 현상유지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전쟁에 진 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놈들 박헌영, 김두봉, 김원봉 이런 놈들이 저 미제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정보를 팔아넘긴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언프를 해버려가지고 반대팔 다 죽여버리고 김일성 독재체제를 만듭니다. 남한도 그래요. 남한, 이승만 주가가 확 올라가. 기억나죠? 정읍발언. 이승만은 원래부터 얘기했잖아. 북한은 위험한 놈들이니까 통일된 나라 만들지 말고 분단하자 이 얘기했는데 얻어 걸렸죠. 실제로 북한이 진짜 전쟁 일으켰잖아. 이승만이 말한 거야.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 남한의 수많은 정치인 중에 나만큼 북한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그때부터 그랬지. 정읍발언 때부터 그랬잖아. 북한 놈들 위험한 놈들이니까 우리만 단독 정부 만들자고. 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내가 저 새끼들 위험한 새끼들이라 그랬지. 이제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철저한 반공의 체제로 만들어줄게 라고 딱 하면서 이제 장기 집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여러분 조금 중요한 건데, 이제 이승만은 여러분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다 인정하는 건 이승만은 외교의 천재예요. 외교의 달인이야. 줄다리기 기가 막혀. 이승만이 전쟁 끝날 때 미국에 얘기합니다. 봐라, 이 전쟁이 난 이유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승만 말하는 거야. 이 전쟁이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네 미국이 에치플라인이라는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난 것이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한에 주둔해서 남한을 굳건히 지켜줬다면 저 북한 놈들이 과연 전쟁에 쳐들어올 엄두나 낼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 전쟁이 난 건 너희를 책임져 있으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해.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전쟁 끝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이랑 뭘 맺어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국과 미국은 상호 서로 간에 방위, 도움을 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국을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사실상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요. 그 증거로 우리나라에 누가 주둔하게 돼요? 이때부터야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자, 주한미군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남한은 미국의 직접적 방어 대상이라 이거야.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의미는 우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는 우리 미국을 건드리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 미국이랑 맞짱뜰, 다이다이뜰 각오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 보호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직접적 방어선 아래 넣어주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넓혀진 거죠. 자, 그래서 한미동맹 이때부터 이제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자, 또 하나, 일본이 이때 완전히 부활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은 미국에게 패배했죠. 미국에게 덤벼들었다가 원자폭탄 2방 빵빵 맞고 항복했잖아.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 미국은 한 번 자기에게 이빨을 드러낸 나라는 절대 살려두지 않아. 미국은 일본 딱 항복한 다음에 이제부터 일본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
농업국가로 만들겠다 이거죠. 더 이상 일본이 우리 미국에게 이빨도 드러낼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 해서 일본에 있던 미국 계획은 이거야. 이제부터 일본은 농업국가로 돌아간다. 이제부터 일본에서 공장이랑 공장, 그러니까 공장의 굴뚝이 전기가 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공장을 다 철거하고 그냥 이제부터 일본인들은 양이나 기르고 젖소나 기르고 농가나 짓게 만들겠다. 공업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해서 실제로 미국이 일본에 있는 공장을 다 철거시키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막 일본을 농업국가로 초기화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터진 거야? 뻥! 하고 전쟁이 터졌죠. 우리에게 전쟁이 터진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시 일본의 수상 다나카의 반응이 뭐였는지 알아? 일본 당시 수상이 반응이 이거였어요. 카카! 지금 이웃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다나카 수상이 앉아있다가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이제 일본은 부활했다. 수고이 이렇게 좋아했어요. 왜? 전쟁 났죠. 전쟁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죠. 근데 미국의 위치가 어때? 태평양 바다 건너 멀리 있잖아. 거기서 어느 세월에 무기를 옮기고 군사를 옮겨. 중간 거점이 필요하지. 그게 어디야? 일본인 거야. 그래서 일본을 농업국가 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해요. 그리고 이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수 물자를 어디서 생산하겠다? 일본에서.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일본의 공장이랑 공장을 막 건설해서 여기서 3년 동안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다 생산해가지고 보냈어. 그 미국이 지어준 공장 다 일본게 되는 거지. 그럼 일본은 이때부터 완벽하게 공업국가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때 우리가 전쟁 안 났잖아? 그럼 일본은 지금도 젖소나 기르고 양이나 기르고 있을 거야. 너의 이름은이란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너의 이름은 뭐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얘들아. 그냥 네 젖소의 이름은 뭐니? 네가 기르는 양의 이름은 뭐니?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됐다 하는 거고, 마지막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6.25 때 소련은 무기만 지원해줬죠. 실제로 북한에게 직접적인 군사를 보내준 건 누굽니까? 중국이죠. 이 봐봐. 그 중국은 본인들 혼자의 힘만으로 미국을 포함한 16개 유엔군의 진군을 막아낸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한동안은 압도하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야. 중국이 이만한 힘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때부터 오히려 소련의 입김이 약해지고 중국의 영향이 엄청 커졌어.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랑 제일 친해요. 혈맹이거든. 우리가 미국과 굳건한 혈맹이듯이 북한은 중국이랑 혈맹이야. 당시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의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 도와주다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6.25 전쟁에 관한 꽤 긴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한다면 6.25 전쟁은 여러분들 자 쪼려봅시다. 크게 뭐랑 뭐 배경, 과정, 결과로 나누어라. 배경, 국내적 배경, 국외적 배경. 전쟁의 과정은 지도랑 자료랑 연결해서 전쟁의 모든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특히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전쟁의 국경선 변화들을 지도 자료랑 연결해서 알아두셔라. 그리고 휴전회담이 오래 걸린 이유 뭐 때문이다? 영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국경선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포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도 결국에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휴전이야. 쉬고 있는 거야. 종전 아닙니다. 자, 그 결과,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 특히 이런 한미상호방위조약, 일본의 경제회복, 중국의 영향력 강화, 남북한의 독재체제 구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머나먼 이야기일 순 있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고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